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고베타 시장이에요. 하이 베타. 민감도가 네. 높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ATM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더 프레미아 강관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너무 변동성 심해가지고 죽겠어요. 멀미 나겠어요.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네. 올해만 코스피 사이드카가 네. 10번?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저도 뭐 됩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데, 야,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또 고원지대에 와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5,500, 6,300까지 갔던 그렇죠. 그런 증시니까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게 롤러 코스피라는 롤러 코스피라는 신조어. 새로운 단어도 또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개인들은 보니까 오늘도 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달에만 26조 원 정도를 샀다는데 네. 이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개인들이 사는 건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보고 사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보고 사잖아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대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겸사겸사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아주 고베타 시장이에요. 하이 베타. 변동성이 높은? 민감도가 네. 높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돈 빼내갈 때 가장 먼저 빼내가는, 아쉽게도 우리가 ATM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원래도. 근데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6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네. 이런 상태까지 왔으니까 그들 눈에 볼 때는 안 그래도 좀 차익 실현하고 싶었는데 미국 이런 사태 나오니까, 야, 지금 줄여야 될 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MSCI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이제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 눈에 볼 때도 우리 시장은 작년에도 아주 뭐 67% 전 세계에서 1등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1월에서 3월 현재까지만 해도 네. 최근에 좀 출렁거렸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1등이에요. 맞아요. 원유 빼고는. 그래서 그들한테는 야, 이거 좀 빼기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펀더멘탈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것만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얻어맞는 지금 상황이다. 근데 외국인들이 순 매도세가 거의 올해 들어서 한 40조? 네, 40조 정도 네, 갔죠. 정도 갔는데 네.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어차피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야, 괜찮아,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네. 이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단 말이죠. 과한 거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올라온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시총이 지금 지수가 2,300대에서 지금 6,300까지 갔잖아요. 네. 2배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40조를 팔았다. 엄청 과하게 판 거죠. 네. 예전에 그렇게 팔았으면. 그런데 지금 뭐 40조다 그러면 예전에 반 이하로 좀 봐도 되는 거예요. 15조에서 네. 20조. 이 정도로 네. 봐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다른 건데, 내가 이게 차트가 1년 누적을 제가 이제 보는 차트가 있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1년 누적으로 봤을 때 많이 팔았을 때가 여기 뭐 한 35조? 네. 내외까지도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니까 한 1년 누적으로 31조. 네. 그 중에서 40조 정도는 2월, 3월에만 판 수치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팔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1년 누적 기준으로는 아직 그렇게 룸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더 팔아도 조금 더 나올 네. 수 있죠. 지금 미국-이란 전쟁이 네. 저게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아주 쥐약이잖아요. 제일 사실 이거는 뭐 언제 끝나요? 아무도 모르잖아. 모르죠. 아무도 몰라. 지금 뭐 트럼프는 한쪽에는 무기, 군사 들고 있고 한쪽에는 타협,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슬람도 똑같이 했어요. 과거에 자기들 종교를 갖다가 침략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을래? 죽을래? 네. 이런 거 했잖아요. 똑같은 지금 이제 전법을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데,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 뭐 트럼프 얘기만 들으면 뭐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근데 뒤에서 보면은 계속 미사일 서로 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카스피까지 막 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러시아 무역하는 거, 그것까지도 그냥 갖다가 막 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우디 또 그 실권자가 미국한테 전쟁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참에 그냥 이란 뿌리를 뽑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제는 또 휴전하자 제안을 했다가 예.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 또 오늘 아침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란이 우리는 절대 트럼프가 네. 원하는 거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네. 또 얘기가 근데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네. 거의 평행선을 달리는 지금 마당이에요. 그 뭐 타이완이라고 네. 뭐 트럼프가 보낸 게 옛날에 했던 거랑 거의 재탕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이란에서 보낸 것도 옛날 요구한 거랑 거의 똑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거 뭐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있다가 최고 지도자 이란 그 사람 죽였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보안 담당자도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타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드러 팬 사람은 뭐 타협하자고 이제 협상하자고 그러는데 얻어맞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 아니겠느냐. 대표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시장을 계속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뭐 중동 전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봐오셨을 텐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 지금 네. 약간은 네. 종교 전쟁, 종교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길어지겠다. 이게 뭐 아. 결사항전이라는 게 네. 이 종교적인 거기가 이제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도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결사항전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사항전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골라가지고 레바논 같은 데도 그냥 육상 그냥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지금 그쵸. 감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지금 이란에서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헤즈볼라 그쪽 무장 정파한테 지금 가서 이제 다 해집고 다니고 이참에 다 뿌리 뽑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끝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 선거가 굉장히 이제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번에 또 뭐 네. 마이애미에서 졌던데요. 네. 보니까 깜짝 놀랐을 텐데, 그죠? 중간 선거에서 지면은 거의 정치 생명 끝났다고. 근데 봐야 보통 될 우리가 텐데. 트럼프가 네. 탁코를 하면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하루 딱 오르고 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은 지금 유가를 보고 있고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말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우리 시장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익 많이 나고 펀더멘털 좋고 그래도 제일 먼저 뭐 매도 단추 누르는 데는 장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기화 됐을 때를 좀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유가가 가장 그 네. 흐름이 중요할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현명하게 슬기롭게 넘겨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3불 또 근처까지 또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좀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80불대로 70불대로 네.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지금 갔다가 저장 시설을 갖다 폭격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시설도 시설. 인프라를 갖다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 끝나서 야 오늘 내일부터 전쟁 끝 이제 휴전이야 아니면 이제 정전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복구가 돼가지고 바로 이게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복구하는데. 네. 복구하는데. 몇 달, 네.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공급망 자체가 네. 조금 이슈가 생긴 거다라고 볼 때는 제일 영향받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수입 제일 많이 하는 나라죠. 원유 수입, LNG 그렇죠. 수입 네.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잖아요. 아시아, 네. 그리고 특히 카타르에서는 야 우리 이거 우리 이 능력 바뀌다 이제 들어 넣어버렸잖아요. 못 한다고. 우리 믿지 마라. 알아서 갱생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참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 경제가 좀 이제 유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 지금 수준이 뭐 있나요? 네. 저도 이제 120불, 125불 네. 이 정도 보는 건데 거기 근처 오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개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 뭐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그렇게 선거도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피부는 뭐 네. 전쟁은 자기네 나라에서 안 하니까 자국 영토에서 안 하니까 큰 적은 없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당장에 이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은 주급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가스 넣을 때마다 지금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 120불, 120불 5불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된다. 120불에서 125불. 네. 연준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에 미치는 보니까. 거죠.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외통수에 물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딱 코로나 돈 풀고 나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라는 데가 뭐예요? 중앙은행 역할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는 괜찮아지니까 돈 풀어놨으니까 경기는 괜찮아지니까 물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물가만 잡으려고 금리 팍팍팍팍 올리면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고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금리를 좀 내려줄까? 그래가지고 연준 의장도 이번에 새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물가가 이렇게 튀는 저런 뭐 전쟁이 발발해 버리면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페드와치에서는 뭐 거의 9월 달까지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밀어놨던데 과연 그게 될까? 그냥 밀어놓는 거로 될까? 오히려 올리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올릴 수도 있는 의견도 거죠. 있더라고요. 기름값이라는 게 올라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지금 봉급 좀 올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좋겠어요. 네, 그럼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환이 이제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좀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서는 고용도 지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물가는 오르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계속 우려가 이제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건 아닌데 우려가 되고 있죠. 우려가.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확실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아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만 나오면 뒤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공포.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참 이게 주식시장에 있는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사실 지금의 이런 연준의 행동, 이런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거를 많이 얘기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는 곳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금리가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금리가 상당히 급하게 오르고 있어요. 급하게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하는 건데, 그리고 돈이 마르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미국에 프라이빗 크레딧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안 좋았는데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금리들이 팍팍 뛰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장은 맨날 타깃이 똑같아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무슨 얘기냐?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 커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커지면 예전에 100이 할인율이 커졌을 때는 100이 아니고 더 낮게 봐줘야 된다.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할인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 라는 거고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 베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1.0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시장 로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을 볼 때는 1.0으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시장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수많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우리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브라질, 러시아 다 있잖아요. 이머징 마켓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시장의 베타는 과거 10년의 평균은 1.2였습니다. 1.2.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 한 5년 정도는 한 1.3 정도 된 것 같다라는 거. 왜 올라왔냐면 최근 1년 반 사이에 지금 우리 시장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니까 이런 게 이제 커지거든요. 근데 최근 뭐 1년이나 6개월 뭐 이런 상관을 봤을 때는 제가 여기 1.4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EWY라는 ETF. 미국에서 상장된 한국 투자하는 ETF. 한국물 ETF를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베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3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맨날 뭐 5% 올랐다, 5% 빠졌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S&P가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S&P는 엄청 그렇게... 우리가 베타가 높은 나라가 돼 있다. ETF 그것도 3이 넘어간다. 근데 이 EWY는 국내 시장의 그것보다도 오히려 변동성이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1.4라고 빨간 거로 써놨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오늘도 보면 우리 시장이 더 흔들리잖아요. 미국보다. 그런데 자, 이걸 기준으로 그로스를, 성장률을 4.0%, 3.5%, 3.0%로 제가 한번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과거에 한 22년, 23년 가면 아마 그로스를 3.0% 정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2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막 치고 나가면서 우리는 이쪽 오른쪽 3.0보다는 4.0 이쪽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컸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 잘 되니까. 예. 성장률이 크니까 예. 뭐 팍팍 잘 나갔잖아요. 근데 전쟁 터졌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스태그네이션, 경기가 침체되는. 네. 그럼 성장률이 떨어지죠. 네. 관세 떨어지죠. 관세도 떨어져요. 관세가 되면 교역량이 줄잖아요. 네, 네. 교역량 때문에.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이 줄잖아요. 네. 서로 덜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보다는 성장률을 3.5 좀 정도? 낮춰서 네. 3.5 정도로 보겠다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가운데 중심을 잡아놨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3이나 1.2로 PBR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타 때문에. 그리고 높아서. 낮아진 네. 성장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달려가고 있었냐면 성장률 4.0에 베타 1.0이 들어간 PBR 1.72를 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1.71을 기록한 날이 2월 26일입니다. 그렇죠. 1.71을 네. 찍고 왔어요. 그날이 코스피가 6,300 정도 예, 갔던 예, 그날이죠.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4, 네. 1.5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3이나 1.2를 혹시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우리 지분율이 얼마예요? 국내 들고 있는 게 한 35%도 네.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들고 있는 어쩌면 대주주잖아요. 네. 대주주들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장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것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일까요? 불확실성이나 뭐 스태그네이션 이슈나 이런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더 밀고 갈 수도 있었죠. 왜? 삼성전자 계속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걸요? 네. 잘 나올 4월 달에 거예요. 나오는. 네. 네. 그리고 가이던스도 아마 좋게 나올 거예요. 네. 왜? 지금 뭐 1분기에도 가격 인상 엄청나게 했고 2분기에도 한 뭐 3, 40%할 것 같아요. 3분기에도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훨씬 더 나올 수는 있다. 그 생각만 하면서 계속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베타가 너무 올라가 있었고 금리도 올라가 있었고 성장률은 내려와 있었고 그럼 내려와 당연히 버리고 밸류에이션 조정이 밸류에이션 일어날 조정이 수밖에 지금 없는.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거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실까요? 밸류에이션들이 보면 구글도 그렇고 구글도 지금 뭐 최근에 26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네. 빠졌네요. 이게 30배 넘었던 거예요. 다 30이 넘었었는데. 엔비디아도 뭐야? 22배? 33배, 35배 선행 PER 가 있던 게 22배 선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왜 이렇게 내려와요? 이익은 엄청나는데? 가이던스도 엄청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이번에 실적이 수요일 날 나왔잖아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주가가 10% 빠졌어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도. 네. 미리 이제 주가가 먼저 네. 올라간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도 주가가 혼자 빠졌어요. 샌디스크하고 둘이. 어제는 또 이제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익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다. 왜 그런가?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금리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빠지는 게 제가 연초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높아심에서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스페이스X IPO 올라오는데 네. 자금 마련하는 그거를 미리미리 좀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 영향도. 네, 그런 영향도 아마 속에 묻어있는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AI 뭐 과열이라는 그런 뭐 버블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슬금슬금 줄이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만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AI 관련주들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조정이 지금 있다라는. 근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 이익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고 펀더멘탈은 너무 훌륭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네. 그러면 이 외부적인 외생 변수가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싹 거치고 나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끝날까요? 아세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훅 빠질 때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닌가요? 네, 대표님. 그렇죠. 예. 그러면 빠질 때 좀 저가로 조금씩 사는 거는 괜찮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조금씩 사는 거. 조금씩 사는 거. 왕창 네. 100% 뭐 아니면 신용을 걸어서 레버리지로 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사는 거 좋죠.
네. 저가에. 아직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들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펀더멘탈은 네. 여전히 좋은데 네. 지금 주변 여건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타겟이 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번, 2번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태생적인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더불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1월 초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슉 올라갔어요. 금리 차트를 보시면은 쭉 올라간 게 보여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이제 뭐 경제방송 가서도 2월 달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 특히 PBR, 적정 PBR을 산정할 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타도 우리가 생각하는 1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트 에쿼티보다 글로벌 투자들이 생각하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훨씬 더 높다. 우리 장에 대한. 우리 장에 대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더 금리가 저렇게 출렁거려 버리니까 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네. 좋죠, 사는 거. 왜? 펀더멘털은 좋으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이제 지난 9월, 10월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더 조금 더 비중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둘 간에 봤을 때. 그 전에는 저는 뭐 SK 하이닉스의 완전 옹호론자, 예찬론자였어요. 15만 원대부터.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 얘기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당신 반성문 쓸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이런 기술력이 이제는 뭐 하이닉스를 조금 더 벗어나는, 추월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 뭘 하겠다는 하는데 지금 뭐 됐다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게 없어요, 아직. HBM4에서 특히. 들어갔다.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간다와 같다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희망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그게 옛날에 삼성전자가 했던 방식이 아닌 그런 거 아니었어요? HBM3 이해할 때? 그렇죠. 우리 콜 받을 거다. 계속 받을 거다 그랬어요. 결국은 안 됐잖아요. 잘. 삼성전자가 어느 그 시점 이후로 뭔가 설계를 변경했죠. 네. 시간이 걸렸죠. 네. 그때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어땠어요? 지지부진했잖아요.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막 그 시장을 다 먹었죠. 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거의 70%를 혼자 이제 독식을 했는데 이제는 HBM4에 있어서 거꾸로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됐다, 통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된다, 할 거다. 그러게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 GTC 할 때도 뭐 이런 뭐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젠슨 왕이 삼성 땡큐만 그 공개석상에서 하이닉스는 했잖아요. 뭐 새로운 게 없잖아요. 네. 그냥 뭐 연대가 아직도 동맹이 공고하다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좀 변했다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마이크론도 아마 지금 조바심이 좀 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예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밀어줄 SK 하이닉스가 빨리 따라와줘서 빨리 자기들한테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 그 준비가 덜 됐는지 뭐 무슨 내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매출 올리고 주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뭐는 한다고 될 거라고 다 얘기는 해놨는데 삼성전자 것만 들어오고 SK 하이닉스가 안 들어오면 그거 되겠습니까? 다 팔릴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또 테슬라랑도 그 팹리스 계약도 맺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뭐 삼성전자도 이제 운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파운드리라는 게 뭐 계속 돈이 안 되는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었죠. 아픈 손가락이고 진짜 저거 어떻게 그냥 좁힐 수도 없고 뭐 그렇죠. 답답한. 근데 이제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 이제 줄 서는 데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또 뭐 줄 서는 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야 여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끔 만드는 와중에 또 최근에는 뭐 LPU? 그쵸. 엔비디아가 딱 GTC에서 딱 얘기하면서 야 LPU 4나노 공정 그러게 들어가는. 야 파운드리 와 짱짱해지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걷다가 대놓고 또 테슬라 자기네들이 따로 뭐 해보겠다고 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쉽지는 않을 건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이게 뭐 쉬우면 아무나 다 하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구도 그건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이 이제는 확실히 리더십을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저가로 훅 빠질 때 조금씩 삼성전자를 네. 사모아 가는 거는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제 되겠네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만 놓고 볼 때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랄까 메모리 회사잖아요. 네. DRAM, HBM, NAND 네. 이거니까 되게 시클리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뭐 핸드폰도 있고 네. 뭐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회사예요. 종합 IT 네. 회사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다르잖아요. 시클리컬이면은 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구조 때문에 삼성전자가 높아는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규모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지금부터는 확실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이번에 주청에서 얘기를 했냐면 주주환원. 그렇죠. 이 얘기를 세게 했어요. 네. 주주환원. 이게 화두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뭐 돈 못 벌어도 주주환원만 많이 하면 주가만 좋았어요. 그래서 주주환원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는 확실히 공표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뭐 16조 그때 사놓은 거 이제 네. 소각하는 거 얘기했고 금년에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요번에 추가로 이제 많이 할 가능성이 저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거고 주주환원도 뭐 특별 배당금이 됐든 정기 배당이 됐든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재원 또 남는 거를 M&A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 재원으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삼성전자가 훨씬 많아지는 국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호재가 뭐 주주환원도 있고 네. 실적은 뭐 다각화해서 네. 촘촘하게 깔아놨고 네. 이미 올라가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 아까 우리가 언급한 파운드리 쪽도 그 앞 네. 프로블럼 차일드에서 이제는 이제 뭔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인재들 다 빼갈까봐 그게 걱정이 문제죠. 되더라고요. 예.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이제 미국에 상장한다고 또 ADR. ADR 한다고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ADR은 뭐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제 DR 같은 거를 뭐 옛날에 뭐 EDR에서 유럽에 네. 한 것도 있고 뭐 한국에 하는 ADR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봤던 사람인데 가격이 반드시 동질적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ADR이 더 프리미엄이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여기랑 뭐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 물론 이제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죠. 많이 나죠. 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이제 위에서는 ADR로 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면 맞아요. 맞는데 신주 발행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또 자사주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여기는 자사주를 활용하려고 했다가 상법 3차 개정이 딱 통과를 하고 자사주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1년 반 이내에 다 소각하는 이런 걸로 가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 규정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신주 발행 형태로 가는 건데 일면은 뭐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원주라고 하죠. underlying. 한국에 있는 이제 보통주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건데 타이밍이 가장 피크 느낌이나 아니면 마이크론이 좀 얻어맞는 이런 느낌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은 아직은 제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 그렇죠. 시장 타이밍이 이거를 내가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근데 마이크론이 그 지금 타이밍이어야 이게 되는데 살짝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미국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금리를 계속 봐야 되니 매크로를 좀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연준 의장이요. 5월 달에 지금 임명이 되게끔 돼 있는데 계속 인준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지금 단계인데 네. 연준 의장이 5월에 임명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네. 근데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톤이 좀 안 좋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허크시한 느낌이 좀 매파적인 느낌이 좀 이제 배어나오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이제 가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파월이 임기 끝났다고 또 완전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또 있잖아요. 그쵸. 원 오브 댐으로. 네. 그래가지고 뭔가 연준의 분위기가 좀 붕 떠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외통수라고 제가 아까 단어를 네, 외통수라는 단어를 외통수. 썼는데 외통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이야 받았는데 이렇게 네. 도망을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네. 가지도 못하고 몰린 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쪽 길이 열려 있으면 길 열리는 대로 가서 금리를 뭐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뭘 해야 될 텐데 인상을 하자니 경기가 문제고 그렇죠. 인하를 하자니 물가가 문제고 지금 그런 거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페더 의장이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뭐 트럼프가 자초한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금리도 지금 내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쟁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간섭이 들어오잖아요. 야 빨리 협상하자. 그게 뭐냐면 유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또 선거 졌으니까 또 점점 좀 더 그러겠죠. 그 아까 잠깐 그 사모대출 펀드 쪽 시장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모대출이 계속 조금씩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정말 뭔가 글로벌 금융 위기급으로 이렇게 뭔가 신용 경색급으로 갈 수도 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뭐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다 학습하고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대응 안 하고 있다가 잘 되겠지 하다가 이제 얻어맞은 건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불거지면 뭔가 어쨌든 대응들을 하고 가서 뭐 환매를 하든 뭐 줄 서서 천천히 질서 있는 환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투자한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산운용사도 투자하고 뭐 연금 돈 가지고 투자하고 그랬다는 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모대출 펀드 헤어컷 그러니까 손실 처리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손실이 얼마인지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비상장 회사에 소프트웨어 회사에 그렇죠. 넣었는데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회사에 넣었는데 그게 엑싯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클로드 코드가 소프트웨어 회사들 다 죽이고 있다는데 네. 그런 회사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엑싯이 잘 되겠냐고요. 비상장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줄이 막히면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엑싯도 잘 안 되고 추가 투자도 안 될 거니까 바이애빌리티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밸류에이션해서 이 펀드에다가 정확하게 가격을 매겨가지고 펀드 NAV, Net Asset Value를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밸류를 어떻게 알겠어요? 비상장인데. 상장돼 있으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종가가. 그거 갖다 넣어가지고 막토마켓 하면 되는데 지금은 비상장이니까 이 회사의 밸류를 알 길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컷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뭐 블루아울 시작해가지고 색깔이 들어간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갔다가 블랙락으로 갔다가 뭐 앞으로 갔다가 뭐 여기저기 쫙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나 조금 겁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하지가 않다. 그동안 금융이 걷고 뭐 하면서 학습적으로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그런 얘기가 좀 서서히 잦아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잦아드는 형국이 될 거다.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왜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그 기억이 그때도 사실은 1년 전부터 그런 스물스물 있었잖아요.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학습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채권 금리가 좀 빠르게 튀고 있잖아요. 장기채 금리도 지금 10년 내로 최고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잠시 주식에서 떠나서 채권으로 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채권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어요. 단기채를 투자하는 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뭐 1년 만기 뭐 이렇게 짧고 그러면은 지금 넣어가지고 4%를 받아? 5%를 받아? 그러면은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픽스드 인컴. 근데 고정 수입이 딱 이제 보장된 건데 장기채에 넣으면은 이게 장기면은 엄청나게 만기가 길잖아요. 그동안 금리가 어떻게 춤을 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넣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인 거고 불확실한 국면이 만약에 벗어난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다. 느낌이 오면 그때는 장기채를 넣어도 되죠. 왜? 금리가 내려오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장기채를
그때 벌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단기채, 장기채라는 게 골프채 있잖아요, 클럽. 그거를 보면 단기채는 짧은 거고 장기채는 드라이버 같이 긴 거예요. 긴 거는 이렇게 하면 휙 왔다 갔다 스윙폭, 진동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때는 많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엄청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골프채로 비교를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한다면 해서 단기채 쪽으로 단기채 쪽은 가는 이제 게 그 뭐 안전자산 전략일 수 있다. 전략이니까. 예. 안전자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금 얘기를 또 지금 안 할 수가 안전자산이 없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님? 그 많이 오른 게 좀 문제 아니 아니겠느냐. 뭐 물어보면 다 많이 올라서 그럴 때죠. 아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연초 이래로 오른쪽에 이게 노란 거예요. 네. 금이 빠졌다고는 하나 엄청나게 많이 네. 올랐어요. 우리가 76% 이렇게 그쵸, 올랐을 때 거기 금도 거의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은도 그랬고 은은 더 올랐. 그런데 빠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초 이후. 연초 이후. 네. 예.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야, 위험해. 그러면 야, 현금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많이 오른 거. 한국, 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달러 사고, 미국 단기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금은 원래 전쟁이 나면 원래는 오르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원래 안전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안전자산 아니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오른 거. 현금화하기 가장 빠른 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또 금리가 유가가 올라서 또 물가 인상 압력 이런 것 때문에도 금이 금은 이제 뭐 이 금리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해도 이제 달러가 가치가 오르니까 네. 상대적으로 금이 좀 빠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어쨌든 들고. 제 입장으로서는 많이 오른 게 올라서 가장 크다.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금 투자는 좀 어떻게? 저는 뭐 직접적으로 금 투자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뭐 하더라도 뭐 5%, 10%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식같이 뭐 이렇게 큰 포션을 가져갈 거는 아닌 거면은 뭐 일부 넣을 수는 있죠. 그것도 뭐 서서히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씩 넣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또 너무 또 배팅을 세게 하면 또 내려가면은 야, 마, 네 얘기 듣고서 지금 손해봤잖아 이렇게 요구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저 같으면 뭐 조금은 하겠어요. 조금은. 현 상황에서 네. 지금 그것도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다 지금 도망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조금씩 이제 빠졌을 때 사는 거가 지금은 유효하다. 어려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특히 어렵죠. 꼭지에 들어오신 분들도 워낙에 또 은행 자금이 이번에 많이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시장을 처음 마주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사실은 되게 참 특이한 시장인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45에서 넓게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반도체 사이클에 묶여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진짜 막 대차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비슷하게 그래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타.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좋아지는 사이클이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제일 먼저 사고 싶어 해요. 외국인들이. 왜? 베타가 좋고 올라갈 때 아주 다이내믹 코리아 그런 느낌 나게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진짜로. 근데 빠질 때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도체의 한 50%가 우리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하다. 아무리 펀더멘털 좋아도 외국인들이 팔면요 50% 중에 반은 거기 속해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펀더멘털이 좋고 그리고 정부에서 막 밸류업 정책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덜 터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기대는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완전히 반도체 경기가 그럼 꺾어 내려가는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AI 이 경기가 저는 한 27년 하반기 28년까지도 뭐 잘 보면은 갈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제 얼마나 이제 앞에서 수요가 버텨주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수요의 6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좀 하는 상황이니까 양산이 돼서 올라온다고 하고 볼륨이 많이 오면은 가격은 좀 뭐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갑자기 휙 내려가는 그 사이클보다 약간 연장되는 그런 그림으로 컨센서스도 그렇게 그리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모멘텀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닝스 사이클, 어닝스 모멘텀의 피크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어닝과 모멘텀은 다른 네. 얘기인 거죠. 네. 절대 어닝은 28년, 뭐 27년 여기까지도 네. 괜찮을 수 있는데 어닝, 모멘텀 자체는 꺾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년에서 26년 올라가는 거는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26년에서 27년 가는 거는 제가 파란 요 박스 안에 해놨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6년 대비 14% 네. 급하게 줄어요. 그렇다고 감소되는 건 아니죠. 네. 늘긴 늘죠. 네. 근데 늘어나는 모멘텀 자체가 감속되죠. 감속.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네. 네. 근데 이걸 분기로 또 따지면 네. 1분기, 2분기까지가 정점을 이뤄요. 삼성전자가. 그런 다음에 거기서 뚝뚝 내려와요. 내려와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0% 이 정도는 늘어나요. 네. 그런데 절대 금액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어나는 모멘텀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확 꺾여서 내려오는 게 3분기, 4분기에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가격 인상이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보다 더 잘 가격 인상이 된다. 3분기, 4분기에도 뭐 짱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제 사이클이 연장되는 이걸로 이제 이해해도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컨센서스는 뭐 1분기, 2분기 피크를 보이고 3분기, 4분기 꺾여 내려가는 이런 감속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올 지표들 중에 좀 어떤 거를 포인트에서 보면 좋을까요? 현물 가격이 네. 일단은 지금 당장에 제일 빨리 봐야 되는 그런 네. 건데 이제 그건 뭐 당해 중에도 이제 진폭이 커가지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그런 지표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 세계 유동성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패시브 자금들도 네, 어떻게 가는지도 네, 봐야 네. 되겠고. 그리고 패시브 네. 자금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 저는 제가 판단하건대는 우리 시장한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MSCI Emerging Market, EM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개도국 EM 그 바스켓에서 네. 비중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하고 이제 키높이를 맞춰야 좀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네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보면 2월 말일날 엄청 팔았어요. 맞아요. 2월 27일인가요? 그게 원래 말일날 이렇게 좀 예, 그게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어쨌든 네. 2월 외국인들은 2월 27일부터 엄청나게 의미 있게 세게 팔았어요. 네. 근데 그날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와 잘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3월 달 들어가서도 계속 폈잖아요. 3월 1일, 네. 2일. 물론 그게 이제 이란 전쟁 난다 그걸 뭐 미리 입수한 외국인들이 일부에서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슈도 있을 거고 MSCI 비중 조절하는 것도 지금 묻어 있다, 잠재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게 2월에 한 번 하고 5월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조금 남은 기간적으로 조금 견뎌야 네. 되는 기간이 남은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좀 거죠. 긴 호흡으로 봐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네. MSCI 추종하는 패시브들이 그거 따라서 할 텐데 비중을 어디까지 조절할지 그런 것도 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지만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참 우울합니다. 어떡해요, 대표님? 아니 견디면은 이제 네.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적립식으로 안에 분할해서 지금 시간을 조금 견뎌야 될 그런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너무 숨가쁘게 네. 뛰어왔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죠. 1000m를 거의 100m 뛰듯이 뛰어왔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최근에 뭐 금방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ROE에 대한 이 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지금 ROE 기준으로 17.5% 거기까지 왔어요. 체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익을 계속 이익으로 올리니까. 내니까. 네. 근데 이익을 올리는 데가 다른 데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로 올려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데 여기가 만약 이익 추정치가 조금 하향된다.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을 거예요. 삼전 하이닉스 말고는 그 외에 좀 섹터나 뭐 저는 이런 이제 데 좀 거기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네. 파생되는 뭐 주변 소부장도 괜찮고 근데 소부장들 보면 너무 앞서 달린 네. 회사들도 네. 너무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또 뭐 전력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뭐 필수니까
온 거고 그 앞에서 또 뭐 신재생도 있을 수 있고 원전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뭐 전쟁 나니까 당장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화력도 안 되고 LNG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신재생이나 원전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원전은 근데 당장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신재생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 미국 시장 들어가는 데서도 뭐 원전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트랙 레코드가 아주 확실한 데가 또 원전이잖아요. 뭐 중동 가가지고 뭐 그거 UAE 가가지고 돈 안 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공기 맞추고 원가 딱 맞춰가면서 네. 하기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 해보세요. 공기 엄청나게 연장되고 원가는 2배, 그렇죠. 3배로 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걸 이제 잘하니까 체코 원전 뭐 수주하고 막 딴 나라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기반이 될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맞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조금 앞서 달린 것들이 많고 이제 원전 얘기했으니까 방산 쪽도 최근에 뭐 날라가나 했더니 또 흑돌. 참 그것도 희한해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변동성. 저는 뭐 희한하지는 않아요. 제 눈에. 그래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방산 주가 LIG 넥스원 같은 거 거의 미사일 각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PER 같은 게 거의 40배? 엔비디아보다 선행 PER이. 높네요. 네. 40배. 우리 시장이 지금 8배, 9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고 하나 고평가니까 누가 뒤따라오면 걷다가 팔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만만하지가 않아요. 정말 아니 LIG 넥스원 누가 100주 사면은 100주를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100주를 사지겠죠. 안 그러면 상한가죠. 그죠? 네. 누가 판다니까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 훅 떨어지는 게 이제 그동안 올라 있었던 거를 던지니까. 또 던지는 사람이 받아내서. 있으니까 네. 내려가겠죠. 안 던지면 그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래도 방사는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네. 최고죠. 뭐 그렇죠. 가성비 최고고, 납기 잘 맞추고, 아직도 뭐 가격은 많이 올렸다고는 하나, 더 올릴 여지가 많고. 조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번에 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뭐 부서진 배들도 많을 거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그거 다 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다만 이제 중국에서 도크를 갖다가 이제 더 증설하는 그런 이슈가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염려가 되나?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또 고부가가치로 가는 그럼요. 거고 예, 예. 미국도 시장 열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보고 가는 거고 그런 거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도 밸류에이션이 또 만만치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항상 펀더멘탈만 가지고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간 종합 예술이에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항상 높아지고 기술적으로 또 과열되고 그러면 항상 거기서 접어요. 한번 접고 가고. 그러면 또 저 밑에 가면 남들 또 다 팔고 털리고 할 때 또 누군가 또 사가지고 올리고 그런 게 이제 저가 매수인 거죠. 그래서 계속 고공권에 있어요. 내러티브가 좋으니까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래서 최근에 무역 통계 같은 거 봐도 제가 금방 얘기한 그쪽에는 다 무역 통계들이 좋아요. 좋죠. 반도체 좋고 뭐 전력 인프라도 좋고 다 좋아요. 방산도 좋고 조선도 좋고.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K자로 확실히 가는 것 같아요. K로 올라가는 산업군 거기는 확실히 이제 잘 되는 게 보이는 거고 내려가는 데는 또 하염없이 내려가고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럼 코스닥도 안 여쭤볼 수가 네. 없잖아요. 코스닥도 최근에 액티브 ETF 나오면서 전쟁통에도 액티브 ETF는 그래도 잘 팔려 관심이 그나마 굉장히. 팔리는 거는 그런데 네. 이제 퍼포먼스는 뭐 그렇죠. 퍼포먼스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지수가 이제 1100에서 왔다 갔다 예. 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코스닥을 뭐 정비하려고 정부에서 애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애를 더 빨리 좀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 1부, 2부로 나누는 예. 생각은 저는 옛날부터 했던 생각인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안 되는 회사들 괜히 붙잡고 있어봐야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걸로 일부러 몰고 그렇지 않은 뭐 회사들은 뭐 2부로 이제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2부에서 잘하면 또 이익 많이 나고 그러면 일부러 올라오는 거고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코스닥에서 뭐 시총 1, 2, 3위 중에 맨날 코스피로 도망가니까. 그렇죠. 아니 돌아오게도 만들어야 될 코스닥으로 만들어야지 저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자꾸 도망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도망가겠습니까? 코스닥자를 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스닥자를 떼고 싶은 그런 정서에서 코스닥을 투자하라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익도 좀 보여주고 해야죠. 맨날 뭐 내러티브 뉴스로만 맨날 투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 뭔가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기술력에서 바이오가 됐든 뭐 IT가 됐든 전 세계에서 진짜 뭐 1, 2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뭐 그런 거면 저는 오케이죠. 저라도 사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다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만 하고 증권에서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네요. 그래서 저는 증권주 ETF를. 증권주 좋죠. 네. 네, 저는 증권주를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시장 좋아질 거예요. 저같이 2300 거기 바텀에서 그렇게 볼리시하게 강세론자를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24년 하반기 후반부터 해서 25년 초 네. 그때도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맞아요. 엄청 4월이 우리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되게 안 좋을 때 선행 PBR 0.80배일 때부터 저는 우리나라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ROE 좋아질 거고 3천 넘어가야지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제가 코셔스하게 바뀌고 있어요. 네. 코스피에 있어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민감도 문제나 금리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코셔스하게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지금 차익 실현의 타이밍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좀 두고 보자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온 게 현재로서는 좀 약점이다. 혹시 장기적으로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그 뷰가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펀더멘털, 한쪽에서는 정책. 이제 밀고 가는 건데, 요번에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었던 게, 우리가 상법 1차, 2차 개정하고 3차 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만은, 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걸 갖다 넣었잖아요. 네. 전체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주총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그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아니, 주가가 이렇게 좋았으니까. 그리고 특별 배당금도 했잖아요. 돈 쓰니까 다들 박수치고 통과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이제 언론사들이 있어요. 네. 제가 좀 뭐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찾아보시면은 다른 그룹도 좀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사 임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중 투표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이사를 갖다가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게 회사에서. 네. 그게 뭐 삼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룹에서도 그거를 이제 따라갔다. 머리를 쓰는 거죠. 우회하는 방법을. 그럼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거랑 또 얘기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약간 요건 좀 예. 이런 것들이 근데 감지가 된다는 주가가 거죠. 올라갔으니까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 아직은 그게 네.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바는 아직까지는 네.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보면 뭐 상당한 명망가들이고 교수분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또 나중에 들춰볼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 정책적인 효과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을 코스피에- 하고 왔었는데 네. 봐 한국은 한국이잖아. 그럼 또 장기 전망이 또 낮아질 수 있는 아니 디스카운트를 또 받으니까 고기를 갖다 예. 꼬집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외국인들 입장에는 꼬집을 수 있다니까요. 코스피 만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나오다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시장 뭐 또 워낙 또 근데 정책도 이 그렇고. 우리가 예. 금리의 움직임을 진짜로 잘 봐야 돼요. 금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저는 뭐 10년짜리 이렇게 쭉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고 네. 따라가는데 최근 며칠 보세요. 엄청 튀고 있어요. 우리 그렇죠.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이미도 튀고 튀기 있어요.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네. 우리 금리도. 지금 한 달이 넘어요. 제가 2월 달부터 금리 올라갑니다. 봐야 됩니다 했는데 벌써 지금 3월 하순이잖아요. 저 벌써 2달째 네. 네, 금리가 계속 튀고 있는 상황. 네. 시장이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더니 이렇게 또 한번 쉬어가는 네. 예, 그런 느낌이 여러 가지 드네요. 이유가 나오고 1월, 있죠, 2월만 해도 최근에 모셨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 막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셨었는데 참 두 달 정도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0% 네. 넘게 지금 밀렸어요. 오늘까지 밀리면 네. 조금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근데 우리가 보통 지수도 그렇고 한 10% 안쪽이면 건전한 조정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데 미국도 이렇게 지수들 쭉 보시면 테크니컬리 저도 이렇게 좀 대충은 보는데 좀 무거워지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빅스라고 해가지고 좀 변동성 네. 지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뭔가 이 화산에 마그마가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느낌? 보통은 빅스라는 게 한번 이렇게 스파이크 있다가 좀 내려가서 평안하게 가거든요. 뭐 25, 35 올 수는 있는데 다시 15 이 정도로 축 내려가서 이제 보통 평소장이 돼버려야 되는데 이 빅스라는 걸 이제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 이게 부글부글 끓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잘 안 내려가요. 그러고 있다가 전쟁 터져버리니까 스파이크가 왔는데도 또 뭐 트럼프 얘기 때문에 좀 쭉 빠지는 것 같아도 25, 23 이 근처에 계속 있어요. 무거워진다는 얘기가 그 변동성 지수도 확 내려가서 안정되는 느낌이 안 든다. 그리고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적 공포 영역에 들어온 지가 지금 3주 차. 작년에 25년 4월에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한 자릿수. 50이 중립이고 내려오는 건데 한 자릿수 간 적.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냐는 너무 장담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그죠? 미국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디커플링을 언제까지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거냐.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한데.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옌 캐리 이슈 때문에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BOJ를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도 이제 4월 가면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또 옌 캐리에 대한 우려까지 또 하나 더 갑자기, 우려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요. 톱다운의 글로벌 매크로가 지금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둘러싼 이 매크로 환경들이 계속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엔비디아의 GTC,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다 묻혀버렸잖아요. 맞아요. GTC 때 뭐 1조 달러 막 얘기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매크로가 기업의 마이크로를 다 지금 묻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지금 무거워진 지금 환경이다.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더 안전벨트를 동여매고 이제 또 이렇게 파도에 이제 휩쓸리면서 이제 천천히 정신줄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 또 지금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또 제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자. 좀 살필 거를 두루두루 좀 살필 지금 국면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게 긴 칼 말고 짧은 칼을 가지고 좀 대응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예측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대응의 지금 국면이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응이 대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또 K 증시 혁명 또 책도 쓰시기도 하셨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 체질이 달라진다고 이제 보시는 이 분이 하시는 얘기니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또 이 시기를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